반지 어디 있어? 동생이 울고 있었다. 배가 고파서 나는 엄마가 남긴 금반지를 꺼냈다. 손이 떨렸다. 잠깐만. 오늘만이야. 전당포 문을 열고 들어갔다. 김밥이랑 라면 살 돈만 받았다. 그런데 가게 앞에 벤츠가 섰다. 한 대가 아니었다. 여러 대였다. 엄마가 돌아가신 지 사흘째 되는 날이었다. 장례식은 없었다. 돈이 없었으니까. 엄마는 동네 보건소에서 쓰러진 채 발견되었다. 뇌출혈이었다. 수술도 하기 전에 가셨다. 의사 선생님은 미안하다는 말을 3번 했고 나는 그 말을 들으면서도 실감이 나지 않았다. 그냥 멍하니 서 있었다. 15살짜리 아이가 할 수 있는 건 그것밖에 없었다. 영안실에서 나오면서 생각했다. 이제 어떻게 하지? 옆에는 7살짜리 동생 민준이가 있었다. 민준이는 엄마가 어디 갔냐고 물었다. 나는 대답을 못했다. 집으로 돌아왔다. 우리가 사는 곳은 반지하 새방이었다. 월세 30만 원. 여름엔 습하고 겨울엔 냉골이 되는 곳. 창문 밖으로는 사람들 발밖에 안 보이는 곳. 엄마는 그 집에서 10년을 살았다. 나는 태어날 때부터 거기서 자랐다. 냉장고를 열었다. 달걀 2개, 팥뿌리, 고추장 1통. 그게 전부였다. 민준이가 내 옆에 바짝 붙어 섰다. 언니, 밥 없어? 조금 있어. 기다려. 달걀을 풀어서 간장에 비볐다. 밥은 반 공기도 안 남아 있었다. 민준이한테 다 줬다. 나는 물을 마셨다. 밤이 됐다. 민준이는 금방 잠들었다. 배가 반쯤밖에 안 찼을 텐데도 나는 잠을 못 잤다. 천장을 보면서 생각했다. 내일 뭘 먹이지? 모레는. 그 다음은. 엄마 월급은 이번 달치를 아직 못 받았다고 했다. 식당 사장님이 다음 달에 준다고 했다. 근데 다음 달이면 집세를 못 낼 것 같았다. 나는 일어났다. 서랍을 열었다. 엄마가 가장 아끼는 서랍이 있었다. 위에서 2번째 칸. 엄마는 거기를 항상 잠가뒀다. 근데 열쇠는 엄마 지갑 안에 있었다. 지갑은 병원에서 받아왔다. 열쇠를 꽂았다. 딸깍. 서랍 안에는 종이 봉투 하나가 있었다. 낡은 봉투였다. 누렇게 변색된. 봉투 옆에 반지가 있었다. 금반지였다. 작고 소박한 모양이었다. 안쪽에 작은 글씨가 새겨져 있었다. 정수가 잘 살아라. 엄마 이름이 박정숙이었다. 나는 반지를 손에 쥐었다. 차가웠다. 엄마는 이 반지에 대해서 단 한 번도 말한 적이 없었다. 근데 어릴 때 한 번 서랍 열다가 이걸 봤을 때 엄마가 들어오면서 이렇게 말했다. 그거 절대 팔면 안 돼. 왜? 그냥 절대 안 돼. 그게 전부였다. 더 이상 설명해 준 적이 없었다. 나는 반지를 내려다봤다. 그러다가 봉투를 집어들었다. 열어볼까 말까 한참을 망설였다. 근데 열지 않았다. 그건 엄마 거니까. 언젠가 엄마가 직접 말해줄 거라고 생각했으니까. 그 생각이 틀렸다는 걸 그때는 몰랐다. 다음 날 아침이 됐다. 민준이가 일어나면서 첫 마디가 이거였다. 언니 배고파? 나는 부엌으로 갔다. 냉장고를 열었다. 어제 달걀 2개를 다 썼다. 남은 건 팥뿌리랑 고추장뿐이었다. 수돗물을 틀었다. 컵에 담아서 민준이한테 줬다. 물 마셔. 잠깐만 기다려. 밥은? 금방 사올게. 나는 방으로 들어왔다. 지갑을 열었다. 1,000원짜리 2장. 동전 몇 개. 2,000원으론 아무것도 못 산다. 라면 한 봉지도 2,000원이 넘는다. 나는 서랍을 열었다. 반지를 봤다. 엄마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다. 절대 팔면 안 돼.
근데 민준이 얼굴이 떠올랐다. 물 마시면서 배부른 척하는 7살짜리. 나는 반지를 집었다. 손이 떨렸다. 전당포는 골목 안쪽에 있었다. 엄마랑 몇 번 지나친 적은 있었다. 들어간 적은 없었다. 유리문을 밀었다. 안에서 주인 아저씨가 안경 너머로 나를 봤다. 50대쯤 돼 보이는 남자였다. 무뚝뚝한 얼굴이었다. 학생이잖아. 뭐 맡기러 왔어? 네. 나는 반지를 꺼냈다. 주인 아저씨가 반지를 집어들었다. 돋보기 같은 걸로 한참을 들여다봤다. 그러더니 뭔가를 적었다. 이거 어디서 났어? 우리 엄마 거예요. 엄마는 돌아가셨어요. 사흘 됐어요. 주인 아저씨가 잠깐 멈췄다. 그러더니 다시 뭔가를 적었다. 얼마 드릴까요? 라면이랑 김밥 살 수 있을 만큼만요. 그 말에 주인 아저씨가 나를 한참 봤다. 그는 5만 원을 건넸다. 이거 찾으러 오면 꼭 찾아가야 해. 알겠어? 네. 문을 나왔다. 5만 원을 손에 쥐고 편의점을 향해 뛰었다. 김밥 2줄, 라면 2봉지. 그걸 사서 나오는데 전당포 앞에 차가 서 있었다. 검은 차였다. 한 대가 아니었다. 3대. 모두 벤츠였다. 정장을 입은 남자들이 내리고 있었다. 나는 멈췄다. 심장이 이상하게 뛰었다. 그 남자들이 전당포 안으로 들어가는 게 보였다. 주인 아저씨와 뭔가를 이야기하는 게 보였다. 그리고 주인 아저씨가 내 쪽을 가리켰다. 남자들이 이쪽을 봤다. 그리고 문이 열렸다. 남자가 먼저 나왔다. 키가 컸다. 180은 넘어 보였다. 검은 정장에 흰 셔츠, 머리는 단정하게 넘겼다. 나이는 40 중반쯤. 그가 천천히 내 쪽으로 걸어왔다. 나는 움직이지 못했다. 두 손에는 비닐봉투가 들려 있었다. 김밥이랑 라면이 든 봉투. 혹시 내가 아까 여기 금반지 맡긴 아이야? 목소리는 부드러웠다. 근데 눈빛이 날카로웠다. 네. 그가 무릎을 살짝 굽혔다. 나랑 눈높이를 맞추려는 것처럼. 그 반지 어디서 난 거야? 우리 엄마 거예요. 엄마 성함이 어떻게 돼? 내가 말했다. 박정숙이요. 그 순간 남자 표정이 굳었다. 뒤에 있던 다른 남자들도 멈췄다. 누군가 작게 숨을 들이켰다. 남자가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냈다. 어딘가에 전화를 걸었다. 형, 나야. 여기 와봐. 지금 당장. 짧게 끊었다. 나는 속이 울렁거렸다. 내가 뭔가 잘못한 건가? 엄마 거를 팔면 안 됐던 건가? 법에 걸리는 건가? 민준이 생각이 났다. 집에서 기다리고 있을 텐데. 저 가도 돼요? 동생이 집에서 기다려서요. 잠깐만 기다려줘. 금방이야. 그 목소리가 막는 것 같아서 더는 움직이지 못했다. 5분쯤 지났을까? 또 다른 차 한 대가 왔다. 이번엔 흰 벤츠였다. 거기서 내린 건 나이 든 남자였다. 60은 됐을 것 같았다. 흰 머리, 구겨진 얼굴, 눈 아래 다크서클이 짙었다. 그가 먼저 나온 남자한테 뭔가를 물었다. 낮은 목소리라 잘 안 들렸다. 그러더니 그가 나를 봤다. 나를 보는 눈빛이 이상했다. 무서운 게 아니었다. 슬픈 것 같은 눈빛이었다. 이름이 뭐야? 이수아요. 수아야. 엄마가 박정숙 맞아? 네. 그가 한참 나를 봤다. 그러더니 눈을 감았다. 엄마가 언제 돌아가셨어? 사흘 전이요. 어디서? 보건소에서요. 뇌출혈이래요. 남자가 고개를 돌렸다. 먼 곳을 봤다. 뒤에 있던 사람들도 다들 말이 없었다. 나는 이 사람들이 누군지 몰랐다.
엄마한테 들어본 적이 없었다. 친척도 없다고, 다 멀리 있다고만 했다. 이분들이 누구세요? 먼저 나온 남자가 입을 열었다. 나는 박정수야. 내 외삼촌. 나는 그 말을 한 번에 이해하지 못했다. 외삼촌이요? 응. 내 엄마 남동생. 외삼촌. 나는 그 단어를 처음 들어봤다. 살면서 단 한 번도. 분노가 올라왔다. 엄마한테 외삼촌이 있었어요? 응. 왜 지금 와요? 남자가 말을 못했다. 엄마 돌아가신 지 사흘이에요. 장례도 못했어요. 돈이 없어서 우리 사흘 동안 제대로 밥도 못 먹었어요. 근데 지금 오면 어떻게 하냐고요. 목소리가 떨렸다. 울지 않으려고 이를 악물었다. 그 반지 때문에 오신 거예요? 아니야. 그럼 왜요? 뒤에 있던 나이 든 남자가 앞으로 나왔다. 나는 박재호야. 내 엄마 오빠. 외삼촌이 둘이야. 나랑 정수. 외삼촌이 2명. 엄마는 평생 한 번도 말한 적이 없었다. 나는 물었다. 왜 연락 안 했어요? 지금까지. 2사람이 말이 없었다. 박재호 씨가 먼저 입을 열었다. 우리가 쫓아냈어. 뭐요? 내 아버지랑 결혼한다고 했을 때 집안에서 반대를 했어. 집안 망신이라고. 나도 그 중에 한 명이었어. 망신. 엄마가 좋아하는 사람이랑 결혼한다고 집에서 내쫓겼다. 나는 그 말이 머릿속에서 정리가 안 됐다. 엄마가 뭘 잘못했는데요? 아무도 대답을 못했다. 엄마가 뭘 잘못한 건데요? 좋아하는 사람이랑 결혼하겠다는 게 왜 잘못이에요? 목소리가 높아졌다. 사람들이 쳐다봤다. 나는 신경 쓰지 않았다. 그래서 10년 동안 연락 한 번도 안 하고, 엄마 아플 때도 안 오고, 엄마 죽고 나서야 벤츠 타고 오는 거예요? 박정수 씨가 무릎을 꿇었다. 길 한복판에서 정장 바지 바닥에 닿는 것도 상관 안 하고, 내가 잘못했어. 수아야. 진짜로. 나는 그 말에 더 화가 났다. 지금 그 말이 엄마한테 무슨 소용이에요. 눈물이 났다. 참으려고 했는데 안 됐다. 비닐봉투가 찢어지는 것 같았다. 손에 힘이 너무 들어갔나 봐. 나는 돌아서려 했다. 그때 박정수 씨가 말했다. 그 반지 어디서 난 건지 알아? 나는 멈췄다. 우리 어머니 거야. 내 외할머니. 외할머니. 그 이름도 처음 들었다. 외할머니. 엄마는 그 얘기도 한 적이 없었다. 할머니, 할아버지가 어디 계신지, 살아 계신지 돌아가셨는지 물어보면 항상 이렇게 말했다. 먼데 계셔. 연락 안 해도 돼. 나는 그냥 그런 줄 알았다. 어린아이는 어른의 사정을 다 알 수가 없으니까. 박정수 씨가 천천히 일어섰다. 바짓가랑이에 먼지를 털었다. 수아야, 우리 어디 따뜻한 데 들어가서 얘기할 수 있어? 나는 대답하기 싫었다. 이 사람들이랑 어디 앉아서 커피를 마시고 싶지 않았다. 근데 민준이 생각이 났다. 7살짜리가 혼자 집에 있다. 배고프다고 했는데 저 집 가야 해요. 동생이 혼자 있어서. 그럼 같이 가도 될까? 나는 잠깐 망설였다. 이 사람들이 외삼촌이라고 했다. 근데 나는 이 사람들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다. 엄마가 한 번도 데려가 준 적이 없다. 믿어도 될까? 근데 믿지 않으면 어디서 이 얘기를 들을 수 있지. 따라오세요. 골목을 걸었다. 뒤에 정장 입은 사람들이 여럿 따라왔다. 동네 사람들이 쳐다봤다. 이 골목에서 이런 차들은 처음 볼 거였다. 반지하 계단을 내려갔다. 문을 열었다. 민준이가 달려왔다. 언니. 민준이가 내 뒤에 있는 사람들을 보고 뒤로 숨었다. 누구야? 괜찮아. 잠깐 이야기할 사람들이야.
방 안은 좁았다. 다 들어오면 비좁을 것 같아서 나는 박재호 씨랑 박정수 씨 둘만 들어오게 했다. 나머지는 밖에서 기다리게 했다. 방에는 의자가 없었다. 다 바닥에 앉았다. 민준이는 내 무릎에 앉았다. 눈을 동그랗게 뜨고 낯선 사람들을 봤다. 나는 봉투를 뜯었다. 김밥을 꺼내서 민준이 손에 줬다. 박정수 씨가 그 광경을 보더니 눈을 돌렸다. 박재호 씨가 입을 열었다. 우리 어머니가, 그러니까 내 외할머니가 3년 전에 돌아가셨어. 정수기보다 먼저. 나는 들었다. 어머니 유품 정리하다가 그 반지가 없어진 걸 알았어. 어머니가 살아계실 때 그 반지를 누군가한테 줬다고 하셨거든. 근데 누군지 말을 안 하셨어. 왜요? 아마 우리한테 말하면 뺏을까봐. 박정수 씨가 옆에서 고개를 숙였다. 그 반지가 어머니한테도 소중한 반지였어. 어머니가 처음 결혼할 때 외증조 할머니한테 받은 거야. 가보야. 딸한테 물려주는 반지. 나는 조각들이 맞춰지는 것 같았다. 그걸 엄마한테 줬다는 거예요. 응. 언제요? 내 엄마가 집에서 쫓겨날 때 문 앞에서. 가슴이 조여들었다. 쫓겨나는 딸의 손에 반지를 쥐어준 엄마. 그게 외할머니가 할 수 있는 전부였던 거다. 외할머니가 반대한 건 아니었어요? 박재호 씨가 고개를 저었다. 어머니는 반대 안 하셨어. 우리 형제들이 반대한 거야. 집안 체면이 어쩌고 하면서. 어머니는 아무 말 못 하시고. 왜 아무 말 못 하셨어요? 자기 딸인데. 박재호 씨가 한참 천장을 봤다. 그때 우리 집이 가부장적이었어. 아들 말이 다였거든. 어머니는 반대하지 마시라는 소리를 들으셨을 거야. 그리고 그냥 따르셨겠지. 당시엔 그랬어. 나는 외할머니가 어떤 얼굴이었을지 생각했다. 딸이 쫓겨나는 걸 보면서 아무 말 못하고 손에 반지 하나 쥐어주는 게 전부였을 그 사람. 엄마는 그 반지를 받아쥐고 집을 나왔겠지. 뒤도 안 돌아보고 나왔겠지. 그리고 그 반지를 서랍 깊숙이 넣어두고 절대 팔지 말라고 했겠지. 나는 눈물이 날 것 같았다. 참았다. 외할머니는 연락 안 하셨어요? 엄마한테. 박정수 씨가 대신 말했다. 했어. 몰래. 우리 모르게. 편지를 쓰셨어. 엄마가 받았어요? 박정수 씨가 고개를 저었다. 주소를 몰랐어. 어머니가. 정수기가 이사를 자주 다녔던 것 같아. 편지가 다 반송됐어. 반송? 외할머니가 편지를 썼는데 엄마한테 닿지 않았다. 그 편지들은 어디 있는 걸까? 그 편지들이 아직 있어요? 두 사람이 눈을 마주쳤다. 박정수 씨가 입을 열었다. 어머니 유품 중에 편지 봉투 하나가 있었어. 밀봉된 채로. 주소가 적혀 있었는데 반송 도장이 찍혀 있었고. 그게 어디 있어요? 그가 잠깐 망설였다. 내가 가지고 왔어. 주머니에서 꺼낸 건 누렇게 변색된 봉투였다. 나는 그것을 봤다. 엄마 서랍에서 본 봉투랑 모양이 똑같았다. 나는 서랍을 떠올렸다. 엄마가 잠가둔 그 서랍. 나는 일어났다. 방 안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봤다. 나는 서랍 쪽으로 갔다. 위에서 두 번째 칸. 열쇠를 꽂았다. 서랍이 열렸다. 안에 낡은 봉투 하나가 있었다. 나는 그걸 꺼냈다. 박정수 씨한테 내밀었다. 그가 봉투를 받아들었다. 그러더니 자기가 가져온 봉투랑 나란히 놓았다. 두 봉투가 나란히 있었다. 종이색이 같았다. 글씨체도 비슷했다. 박정수 씨가 떨리는 손으로 엄마 서랍에 있던 봉투를 뒤집었다. 주소가 적혀 있었다. 반송 도장이 없었다. 이건 어머니가 보낸 거랑 달라. 박재호 씨가 봉투를 가까이 당겼다.
이건 우편 보낸 게 아니야. 직접 전달한 것 같아. 나는 물었다. 그게 뭔데요? 두 사람이 나를 봤다. 수아야, 이걸 열어봐도 될까? 나는 잠깐 생각했다. 엄마 서랍에 있던 거다. 엄마 것이다. 근데 엄마는 이제 없다. 그리고 외할머니 글씨인 것 같다. 열어보세요. 박정수 씨가 조심스럽게 봉투를 열었다. 편지가 나왔다. 그가 읽기 시작했다. 소리내어 읽었다. 정수가 엄마가 너한테 편지를 여러 번 썼는데 주소를 몰라서 못 붙였다. 이 편지는 내 친구 순이한테 전해달라고 부탁했어. 받았으면 좋겠다. 미안하다. 엄마가 그때 아무 말도 못한 것. 오라버니들이 쫓아낼 때 엄마가 막지 못한 것. 그게 엄마 평생 제일 후회야. 내가 선택한 사람, 좋은 사람이었어. 엄마 눈엔 보였어. 성실하고 다정하고. 집안이 어떻든 그게 뭐가 중요하냐. 엄마가 틀렸어. 반지는 잘 간직해라. 그건 엄마 마음이야. 엄마가 너 곁에 있다는 거야. 애들 낳으면 꼭 보고 싶다. 엄마는 외할머니가 되고 싶어. 잘 살아라, 정수가. 엄마가. 박정수 씨가 다 읽고 멈췄다. 방 안이 조용해졌다. 민준이도 김밥 먹다가 멈췄다. 박재호 씨가 눈을 감고 있었다. 눈 아래가 붉었다. 나는 편지를 다시 받았다. 두 손으로 들고 읽었다. 외할머니 글씨였다. 삐뚤삐뚤하고 눌려있는 글씨. 나이 든 손으로 쓴 게 느껴지는 글씨. 엄마는 이걸 받았을 거다. 혼자 읽었을 거다. 그리고 잠갔을 거다. 서랍 안에. 왜 나한테 말하지 않았을까? 왜 외할머니가 있다는 걸 말하지 않았을까? 한참 생각하다가 알 것 같았다. 말하면 찾아가고 싶어질 테니까. 찾아가면 또 상처받을 테니까. 그래서 그냥 잠가둔 거겠지. 엄마는 평생 그걸 혼자 간직했겠지. 나는 편지를 내려놓고 반지를 집었다. 안쪽에 새겨진 글씨. 정수가 잘 살아라. 이건 외할머니가 새긴 글씨구나. 딸한테 건네주면서 새긴 말. 나는 그 말이 이제 나한테도 들리는 것 같았다. 수아야, 잘 살아라. 박정수 씨가 말했다. 수아야, 우리가 너희를 책임지고 싶어? 나는 고개를 들었다. 수아야, 우리가 늦었어. 한참 늦었어. 그건 알아. 근데 지금이라도 하고 싶어? 정수기한테 못한 것, 너희한테라도. 나는 바로 대답하지 않았다. 이 사람들이 진심인 건지, 아니면 그냥 양심에 찔려서 하는 건지. 그 차이가 지금 당장은 알 수가 없었다. 생각할 시간을 주세요. 박정수 씨가 고개를 끄덕였다. 당연하지. 급하지 않아. 오늘 일단 냉장고 채워두고 갈게. 그건 괜찮아요. 밥은 먹어야지. 나는 더 거절하지 못했다. 동생이 있으니까. 그들이 나가고 나서 나는 한참 방 안에 앉아 있었다. 민준이가 내 옆에 왔다. 언니, 저 사람들 좋은 사람이야? 나는 잠깐 생각했다. 모르겠어. 아직? 민준이가 고개를 갸웃했다. 근데 아저씨가 길에서 무릎 꿇던데. 나는 그 말에 작게 웃었다. 그래. 꿇더라. 밖에서 소리가 났다. 마트 봉투 바스락거리는 소리. 나는 창문 너머로 발들을 봤다. 정장 바지를 입은 발들이 봉투를 들고 계단을 내려오고 있었다. 그날 밤 나는 엄마 사진을 꺼냈다. 엄마한테 물었다. 이 사람들 믿어도 돼? 그 다음 날부터 박정수 씨가 매일 왔다. 아침에 한 번, 저녁에 한 번. 처음엔 그냥 문 앞에 봉투만 두고 갔다. 초인종도 안 눌렀다. 나는 그게 좋았다. 억지로 들어오려 하지 않아서. 사흘째 되는 날 봉투 안에 쪽지가 있었다. 수아야,
엄마 장례 치러드리고 싶어. 허락해주면 고맙겠어. 삼촌, 나는 그 쪽지를 오래 봤다. 엄마 장례를 치르지 못한 게 가슴에 남아 있었다. 사흘 동안 그게 제일 무거웠다. 제대로 보내드리지 못했다는 것. 나는 쪽지 뒤에 답을 썼다. 해주세요. 그게 전부였다. 박정수 씨는 이틀 뒤에 다시 왔다. 이번엔 혼자였다. 장례식장 준비했어. 같이 가자. 나는 민준이 손을 잡았다. 셋이서 나갔다. 장례식장은 작고 조용했다. 하얀 국화가 있었다. 엄마 영정사진은 내가 핸드폰에서 골랐다. 작년 봄에 찍은 거였다. 벚꽃 아래서 웃고 있는 사진. 박재호 씨가 왔다. 그들 가족도 몇 명 왔다. 나는 낯선 얼굴들이 엄마 앞에서 고개를 숙이는 걸 봤다. 이 사람들이 10년 전에 엄마를 쫓아낸 사람들이겠지. 근데 지금 고개를 숙이고 있다. 나는 그 장면이 슬펐다. 통쾌하지 않았다. 그냥 슬펐다. 엄마가 살아있었다면 이 화해를 직접 봤을 텐데. 장례가 끝나고 묘지를 정했다. 나는 그 자리에서 조건을 걸었다. 한 가지 부탁해도 돼요? 박정수 씨가 고개를 끄덕였다. 엄마 묘 앞에서 절해줘요. 직접, 오늘. 그가 말없이 일어났다. 흙바닥에 무릎을 꿇었다. 고개를 숙였다. 한참을 그 자세로 있었다. 박재호 씨도 옆에 무릎을 꿇었다. 나는 민준이 손을 잡고 서 있었다. 바람이 불었다. 국화 냄새가 났다. 나는 그 자리에서 속으로 말했다. 엄마, 나 잘하고 있지? 그 뒤로 몇 주가 지났다. 박정수 씨는 약속한 것들을 지켜나갔다. 나는 학교에 다시 다니기 시작했다. 민준이도 학교를 등록했다. 집세는 박정수 씨가 냈다. 냉장고는 항상 채워져 있었다. 나는 처음에 다 거절하려 했다. 이 사람들 도움을 받기 싫었다. 엄마가 혼자 살면서 절대 손 안 벌린 사람인데. 근데 박정수 씨가 이렇게 말했다. 이건 도움이 아니야, 수아야. 갚는 거야. 정숙이 누나한테 진 빚을 너희한테 갚는 거야. 받아줘. 내가 받아줘야 내가 마음이 편해. 그 말에 나는 더 거절하지 못했다. 학교를 다니면서 나는 처음으로 미래를 생각했다. 선생님이 진로 상담을 했다. 수아야, 뭐가 되고 싶어? 나는 잠깐 생각했다. 사회복지사요. 선생님이 고개를 끄덕였다. 왜? 저 같은 아이들 돕고 싶어서요. 선생님이 웃었다. 나도 웃었다. 오랜만에 웃는 것 같았다. 그해 겨울, 박정수 씨가 묘지에 같이 가자고 했다. 넷이서 갔다. 나, 민준이, 박재호 씨, 박정수 씨. 묘 앞에 국화를 놓았다. 민준이가 물었다. 엄마가 여기 있어? 응. 들을 수 있어? 들을 수 있어. 민준이가 쪼그려 앉아서 흙을 손으로 쓸었다. 엄마, 나 밥 잘 먹고 있어. 언니가 매일 해줘. 맛있어. 나는 그 말에 눈물이 났다. 참지 않았다. 박정수 씨도 눈을 훔쳤다. 박재호 씨도. 바람이 불었다. 찬바람이었다. 근데 춥지 않았다. 나는 금반지를 주머니에서 꺼냈다. 손에 올려놨다. 정수가 잘 살아라. 엄마, 나 잘 살게요. 민준이도 잘 살게요. 약속해요. 반지가 따뜻했다. 손에서 오는 온기인지 다른 곳에서 오는 온기인지 알 수 없었다. 알 필요도 없었다. 끝.